자, 안녕하세요. 정철의 3인곡이라는 작품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철이라는 이름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겁이 좀 날 거예요. 특히 고1 때 관동별국을 배운 학생이라면 딱 보자마자 막 이렇게 막 현기증이 나는 것 같고 막 땀이 나는 것 같고 그럴 텐데 너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3인국은 관동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쉬운 작품이에요. 그리고 길이 역시 짧습니다. 또 한편으로 3인국 자체는요, 관동별국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표현들이나 혹은 뭐 세밀하게 묘사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스토리의 흐름대로 쭉 우리가 간편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작품은 어떻게 창작이 된 거냐면요, 정철이라는 분이 우리한테는 문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당대에 굉장히 권세를 누리던 신하였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가 참고로 주로 선조 때 활동을 하셨던 정신이자 문인입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 선비들끼리 당쟁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이 정철이라는 분도 이 당쟁 때문에 관직을 사직을 하고 고향이었던 전남 창평으로 내려가 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임금님을 그리워하면서 쓴 노래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노래 다음에 송미인곡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작품의 제목을 설명해 보면요, 사자라는 것은 생각하다라는 뜻, 미인이라는 것은요, 아름다운 사람인데 작품 속에서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작품 내적으로는 옥황상제를 의미하지만 실제로 지시하는 것은 임금, 그 중에서도 선조 임금을 의미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임금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이런 식의 주제의식을 가진 노래를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충신연주지사라고 하는데, 저기서 충신이라는 말은 뭔지 다들 알 겁니다. 그럼 연주가 뭐냐? 주인을 그리워한다, 즉 임금님을 그리워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충신연주지사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자, 임금을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화자 자신, 작가 자기 자신은 버림받은 여인으로 설정합니다. 사실 이거 생각하면 굉장히 손발이 오그라들고 좀 이렇게 민망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시적인 의도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어떤 대상을 그리워할 때 남자가 혹은 신하가 임금을 그리워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보단 여인의 입장에서 남자를 그리워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왠지 조금 더 그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내용을 정리할 게 있어요. 참고로 말하면 선생님은 이 강의를 전혀 현학적이거나 표현 중심적으로 설명할 생각이 없고요. 정확하게 그냥 내용을 풀어주는 식으로 설명을 할 예정인데,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좀 미리 알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은 공간의 상징성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공간의 상징성을 이해해 봅시다. 일단 선생님이 잘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그림 하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게 선생님이 그려놓은 게 여기 이제 우리 한반도 중에서 남쪽만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요쯤에 한양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아까 관직을 버리고 좀 고향에 은거했다고 했잖아요. 요쪽쯤에 전남 창평이라는 데가 있어요. 선생님이 지리에 약했으면 크게 그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양에서 창평으로 내려간 과정은 이분이 관직을 버리고 은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품 속에서는 어떻게 형상화 되느냐? 한양에 대응되는 것이 바로 천상계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고향 창평이랑 연관되는 게 바로 뭐냐면요, 지상이에요. 그리고 천상의 존재가 이렇게 땅으로 내려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적강구조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이 적강구조라는 거는요, 이 작품 속에만 드러나는 건 아니고요, 고전 소설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드러나요. 즉, 천상에 있는 존재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상으로 유배를 오는 내용, 혹은 그냥 아래로 떨어져서 살아가는 내용을 적강구조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품 속에서 인물의 상징성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아까 뭐라고 설명했냐면 3인국의 미인이 임금이라고 그랬죠? 선조 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화자 자신은 그냥 작품 속에서 정철이에요.
즉 이 작품은 화자랑 그 다음에 작가가 딱히 구분되지 않은 작품입니다. 자, 이때 선조는 어떤 거랑 연결되어 있느냐? 작품 속에서 옥황상제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정철 자신은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요, 선녀, 즉 여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미리 알고서 작품을 봐야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요거만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나머지는 사실 여러 가지 한자어들을 사용해서 설명하고 표현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어쨌든 이제 요거를 지우고 본문을 보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선생님이 고전 강의 찍을 때마다 강조하지만 고전 시간은 90% 이상은 바로 뭐냐면 현대어로 읽을 수 있나 없나가 실제 작품을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거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현대어 풀이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서사 부분입니다. 자, 이 몸이 삼기실 때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삼기다라는 말이 생기다라는 뜻이에요. 지금이랑 표현이 유사하죠. 자, 현대에 읽어보면 이 몸이 태어날 때 임을 따라 태어나니,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둘 사이가 어떤 인연으로 주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한생영분이며 한알 모랄 일이런가, 즉 한평생 함께 살아갈 인연이며 이 또한 하늘이었지 모를 일이던가, 즉 그와 나는 하늘이 짝지어준 인연이다, 즉 천생연분이다 라는 의식이 담겨있죠. 그 다음 나 하나 점어 있고 님 하나 나의 괴신이.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괴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의 기본형은 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현대어로 따지면 무슨 뜻이냐면요,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현대어로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나는 오직 젊어요. 젊을 때는 아름답죠. 즉 내가 젊어서 아름다웠고요. 님은 오직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이 사랑을 견줄 때가 노여 없다. 이 노여라는 말은 전혀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여기선 이거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지만 다른 시에는 잘 안 나오는 단어예요. 하지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마음과 이 사랑을 비교할 것이 다시는 없구나. 그 다음에 평생에 원하여되 한된 예자 하였더니, 지금 이제 현대어 해석이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된 예자가 함께 살아가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설명해 줄게요. 자, 보다시피 아까 나왔던 거 평생에 원하되 님과 함께 살아가자 오겠습니다. 그런데 늙어야 무사일로 외워두고 그리 난고, 현대어가 늙어서 무슨 일로 왜 따로 두고 그리워하는 거. 즉 여기서 글이 난고가 우리가 또박또박 읽으면 글이 이렇게 되지만 그냥 바로 읽으면 그리워한다랑 발음이 되게 유사하죠. 즉 저는 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님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서리적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자, 엊그제 님을 매셔서 광한전에 올랐더니,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등장했죠. 이 광한전이라는 거는 천상에 있는 곳이에요. 옥황상제가 정치를 하는 곳이 여기 광한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뭐를 상징하냐면요, 여기가 한양이라는 공간을 의미하는 거고 궁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즉 내가 엊그저께만 해도 경복궁에서 임금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더대 어찌하여 하계에 나려오니, 해석하면은 그동안에 어찌해서 속세에 내려왔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서 이 하계라는 것이 지상계를 말하는 건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로는 바로 작가의 고향인 전남 창평을 의미하는 말이고, 또 한편 아까 선생님이 작품 들어가기 전에 적강구조 설명했었죠. 즉 광한전에서 하계로 내려온 이 부분이 바로 작품 속의 적강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올적의 빗은 머리 얽히언 뒤 3년이라. 현대어 해석이요. 내려올 때는 빗은 머리가 헝클어진 지가 3년이나 지났다고 했죠. 즉 여기서의 3년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요, 고향에서 지낸 시간, 즉 임금을 떠나온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연지분이 있느마는 늘 위하여 고이하였고. 자, 아직 안 나왔지만 현대 해석하면 연지분이라는 게 뭐냐면 여자들 바르는 화장품이에요. 조선시대에 화장품이 있었어요. 지금이랑 좀 다르지만 어쨌든
얼굴에 바를 화장품은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것을 바를 것이냐, 누구를 위해서 곱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여기서 이 연지분이라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남자들은 사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화장들을 잘 안 하죠. 즉 작품 속에서 화자가 여성으로 설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이거 넘어갑시다. 마음에 맺힌 시름 첩겹이 쌓여 있어. 마음에 맺힌 근심이 겹겹으로 쌓여 있어서. 자,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표현적인 부분 하나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뭐냐면 마음에 맺힌 시름이라는 거. 자, 이 친구는요, 추상적인 거예요. 정서는 사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첩첩이 쌓였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이거는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구체적인 표현이죠. 자, 우리나라 고전시가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표현 기법인데요.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은 형상화다라고 설명합니다. 정확하게는 추상적 내용의 구체적 형상화라는 말을 쓰고요. 이런 표현들은 정철도 많이 쓰시지만 다른 작가들도 되게 많이 쓰세요. 특히 황진이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십니다.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짓느니 한숨이요, 지느니 눈물이라. 즉 짓는 것은 한숨이고요, 흐르는 것은 눈물이구나 라고 지금 설명했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요, 표현적으로는 대구의 방법이 사용이 됐죠. 자, 선생님이 표현을 언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근데 계속 보이는 것들이 좀 있어서 그냥 떠오르면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할게요. 가급적 내용 중심으로 들어주세요. 어쨌든 계속. 자, 인생은 유한한데 실함도 그치 없다. 즉 인생은 한정이 있는데 근심은 한이 없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근심, 즉 임금님이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 근심의 깊이가 대조의 방법에 의해서 지금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무심한 세월은 물이 흐르듯 하는구나.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계속 이 현재가 잘리고 있는데, 염량이 때를 알아 가는 듯 고쳐오니. 이 염량이라는 게 사실 더운 계절의 흐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로 넘어가서 설명할게요. 자, 더웠다 서늘해졌다 하는 계절이 바뀜이 때를 났다가 지나갔다가는 이에 다시 돌아오니. 즉 계절이 계속 순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듣거니 보거니 느낄 일도 하도 할샤. 자, 여기도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요 하도 할샤가 그냥 기본형은요 하다예요. 얘는 하도가 아니죠. 하다예요. 무슨 뜻이냐면 많다라는 뜻입니다. 즉 듣고 보고 느껴야 할 일이 참 많구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 작품의 머릿부분, 서사에 해당합니다. 서사의 내용은 단순해요. 임금님은 그립고요, 보지 못하고 보낼 시간이 많아서 참 안타깝고 슬프다,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사로 넘어갈 건데, 본사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걸 설명해 줄게요.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계절의 시간 흐름에 의해서 작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요 4개의 계절이 나올 건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시어들이 계절감을 드러내느냐,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각 계절마다 임에게 보내주고 싶은 혹은 드러내고 싶은 화자의 마음들을 상징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것들도 역시 잘 찾아서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사 1번입니다. 동풍이 건듯 불어 적서를 헤쳐내니. 해석을 보면 봄바람이 문득 불어 쌓인 눈을 헤쳐낸다고 했죠. 자, 여기서 이 동풍이라는 것이 바로 이 본사 1의 계절적 배경이 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창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어시라.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구나,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매화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고전시가 속에서 매화 혹은 난초, 대나무, 국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 추가해서 소나무까지 있죠. 보통 선비가 가지고 있는 지조와 절개를 드러내는 말이거든요. 여기서도 이 매화는 사실 지조와 절개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까지 보면은요, 같은 냉담한데 암향은 무슨 일이냐? 여기 이 암향이 바로 뭐냐면 그윽한 향기, 이 매화의 향기예요. 즉 여기 지금 가뜩 냉담하다, 즉 가뜩 쌀쌀하다, 이런 말은 뭐냐면
화자가 처한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우고 꽃의 향기가 난다는 것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임금을 향한 자신의 지조와 절개를 잃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암향이 바로 정철이 가지고 있는 충정을 형상한 말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계속 보시면 자, 황혼의 달이조차 벼맡에 비치니 황혼의 달이 따라와서 베갯머리에 비치니 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느껴오는 듯 반가워하는 듯하니 님이신가 아니신가, 즉 달을 보고서요.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부분인데 지금 달빛이 자기 베갯머리에 쫓아와 있는 걸 보고서 이것이 마치 임인 것 같다라고 설명하잖아요. 고전 시가 속에서요. 보통 천체들 중에서 특정 기준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임금님을 상징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태양이요. 그 다음에 별 중에서는요, 북극성이 임금님을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달 역시 이 어두운 밤을 환히 비추기 때문에 임금님이다라고 상징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저 매화를 꺾어내서 님 계신데 보내고 싶구나. 즉, 어떤 연상 과정이냐면요. 내가 매화를 봤어요. 근데 매화라는 게 추운 계절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향기를 피워내는 꽃이잖아요. 그게 마치 자기 같은 거예요. 즉, 내가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임금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매화를 임금님에게 보내면 임금님이 나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님이 너를 보고 어떻다 너에게 싫고, 즉 임이 너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고, 즉 임금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1번은요 계절은 봄이고요, 님을 향한 변함없는 충정, 즉 지조와 절개를 알리고 싶다라는 것이 소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본사 2로 갈 건데요. 본사에는 계절적으로 여름입니다. 자, 그럼 여름을 나타내는 말을 한번 찾아봅시다. 읽어볼게요. 꽃지고 새 잎나니 녹음이 깔렸는데, 꽃잎이 지고 새잎이 나니 녹음이 우거져 나무 그늘이 깔렸는데. 자, 꽃이 핀다는 건 사실은 봄이잖아요. 근데 꽃이 피고 새잎까지 다 났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나뭇잎이 아주 푸른색으로 뭐 이런 색깔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녹음이 바로 계절적인 배경인 여름을 상징하는 단어라고 여러분들이, 여기 쓴 게 보일지 모르겠네요. 다시 써줄게요. 여름을 알 수 있는 단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위가 적막하고 수막이 비어있다. 참고로 이 나이랑 수막이란 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건 사실 한국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왜 중국 영화 같은 거 옛날 거 보면은요, 이렇게 침대가 이렇게 있고요, 휘장 같은 거 둘러놓잖아요. 이제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보면 비단 포장은 쓸쓸히 걸렸고 수놓은 장막만이 들여져 텅 비어 있다. 자, 침대라는 건 사실은 부부가 함께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휘장을 두른 곳에 부부,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으면 참 정답고 참 좋을 텐데 지금 님이 없으니까 혼자서 그 공간에 쓸쓸하게 놓여있다라는, 즉 자신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정서를 표현한 부분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부용을 걷어놓고 공작을 둘러두니, 연꽃 무늬가 있는 방정을 걷어놓고 공작을 수놓은 병풍을 둘러두니. 자, 이 부분은 바로 뭐냐면은 이 앞에랑 같이 연결해서요, 화자가 혼자 있는 게 외롭고 쓸쓸해서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걷어보기도 하고 병풍도 둘러놓고 꾸며보고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뜩이나 시름한데 날은 어찌나 기뒀던고, 가뜩이나 근심 걱정이 많은데 날은 어찌 길던가.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재밌는 드라마나 영화나 예능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죠. 그런데 선생님 강의를 보고 있으면 어때요? 막 보다가 아직도 10분 남았어, 아직도 5분 남았어, 이런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근심 걱정이 바로 뭐냐면 임금님 보고 싶다, 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건데 화자가 너무 외롭고 쓸쓸하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좀처럼 지나가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원앙금을 벗어놓고 오색선을 풀어내요. 원앙색 무늬가 든 비단을 베어놓고 오색실을 풀어내요. 자, 참고로 말하면 지금 여기 있는 비단이나 색실 있잖아요. 이런 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값 나가는 물건이 아닐지 모르지만 옛날 사람들에겐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비단을 자르고 지금 실을 풀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금자의 견하이셔 님의 옷을 지어내니, 즉
금으로 만든 자로제여서 님의 옷을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님의 옷을요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재료는 비단이고 오색실이야. 비싼 거예요. 심지어 길이를 재는데 그냥 자로 재는 게 아니라 금으로 만든 자로 합니다. 즉 자기가 갖고 있는 엄청 좋은 재료는 다 사용하고요. 좋은 도구를 다 사용해서 지금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님의 옷이 상징하는 건 바로 뭐냐면요. 님을 향한 화자의 정성을 상징하는 그러한 시어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사실 선생님은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절이 있어요. 자, 분필이 좀 떨어졌네요. 자, 여기서 지금 슈프문 카니와 제도도 가잘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해석을 봅시다. 솜씨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지금 슈프문 컨이에요. 제도도 즉 격식도 잘 갖추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게 이거죠. 내가 님의 옷을 만들었는데 오, 잘 만들었어. 이런 뜻이에요. 즉 자기가 펼친 재주에 스스로 지금 감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떤 참고서에서는 이 자화 자찬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한편 어떤 참고서에서는 자화자찬은 아니고 자부심이 담겨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선생님 생각에는 자화자찬이에요. 그런데 또 책마다 다르게 설명하니까 둘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산호수 쥐개 위에 백옥함에 담아두고 자, 이 님의 옷은요 만드는 데만 정성이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보낼 건데 어떻게 보느냐, 지게를 산호수로 만듭니다. 산호 뭔지 알죠? 바다에서는 아주 아름다운 그 뭐 돌 모양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옥으로 만든 함에 이걸 담아놔요. 그리고 님에게 보내오려는 님 계신 데를 바라보니, 즉 임에게 보내려고 임 계신 곳을 바라보는데, 자 일단 여기서 잠깐 끊어볼게요. 님의 옷을 한 번만 정리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재료, 도구를 사용했고 그 선물을 보내는 것까지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사용해서 지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의 정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시어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시어들 중에서 자신과 반대 입장을 가진 신하들을 상징한 시어들이 있어요. 즉 정적들. 정철 입장에서는 간신들이죠. 자, 어떤 시어가 그렇게 되어 있냐면 보세요. 임 계신 곳에 선물을 보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산인가 구름인가 머후도 머흘시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 산은요 지금요 건너갈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죠. 그 다음에 구름이라는 건 또 뭐냐면 멀리 보고 싶은데 멀리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러한 소리들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를 상징하냐면요 간신을 상징한다고 아까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천리길을 니려서 찾아갔고, 즉 천리 만리나 되는 길을 누가 찾아가서 이런 선물을 줄 것이냐 이렇게 지금 걱정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 니거든, 즉 도착을 하면 열어두고서 날인가 반기실까, 즉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선물을 보내시면 임금님께서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실까, 나를 생각하실까 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 이 주제를 달아놨는데 뭐 이거를 뭐 굳이 뭐 따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본사 3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계절적으로 가을이에요. 자, 하룻밤 서리 김에 기러기 우러낼째. 해석이 하룻밤 사이에 설이 내릴 무렵에 기러기가 울며 날아갈 때. 여기서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거는 본사 3번만 그런 거예요. 봄이랑 여름, 겨울은 하나만 나오는데 여기는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설이라는 거. 이 설이라는 게 여러분들 뭔지 잘 알지 모르겠는데 가을이 돼서 추워지면 아침에 이슬이 얼어요. 그걸 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러기라는 것도 우리나라 계절에서는요 가을에 날아다니는 새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을이라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루에 혼자 올라 수정염을 거둔 말이, 이 위루는요 직역한 위급한 위태로운 누각입니다. 근데 누각이 위태로우려면 높아야겠죠. 그래서 높다란 누각이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거기에 혼자 올라가서 수정염의 렴자가 뭐냐면 이렇게 세로로 노는 발 같은 거예요. 즉 수정으로 만든 주렴입니다. 그 발을 거두니 동산의 달이 나고 북극의 별이 배니, 즉 동산의 달이 떠오르고 북극성이 보인다라고 얘기했죠. 자, 아까 설명했던 거 천체를 중에서 임금을 상징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즉 여기 있는 달, 요 달이요. 그 다음에 북극성, 요거는 전부 다 임금님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누각에 올라가 하늘을 보고서 달과 별을 보고서 아, 임금님 보고 싶어요. 저거 임금님 아니야 라고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즉 임이신가에서 반가워하니 눈물이 절로 나고 있구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강을 쥐어내어서 봉황루에 붙이고자, 즉 저 맑은 달빛을 일으켜내어 님이 계신 궁궐에 붙여 보내고 싶다. 좀 길게 해석이 됐는데, 참고로 봉황루라는 것도 천상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광한전이랑 유사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일단 요 청강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청강을 해석을 하면 얘가 이 맑은 빛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죠. 이 맑은 달빛을 봉황루에 걸어놔요. 그러면 그 빛이 세상을 밝게 비치겠죠.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 흔히 우리가 달과 해를 임금이라고 상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임금님이 조정에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은혜를 내려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마치 달과 해가 지상에 빛을 쪼이는 거랑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강을 임금에게 보내잖아요. 그럼 그거를 임금이 받아서 세상을 비추는 거죠. 그래서 이 청강에 가는 의미는 바로 뭐냐면요, 선정을 의미합니다. 백성에게 베푸는 좋은 정치. 즉 임금님에게 이거를 자기가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해석을 보면 누 위에 걸어두고 파랑이 온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기에 걸어두고 온 세상을 비추어 심상궁곡을 점낙같이 맹고셔서 깊은 산골짜기도 대낮같이 환하게 만드셔서, 자, 여기서 이 심상궁곡이라는 게 직역하면 깊은 산골, 그 다음에 깊숙한 골짜기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요, 보통 햇빛이 잘 들지 않잖아요. 이게 상징적으로는 써줄게요. 임금의 은혜가 닿지 않는 곳.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임금의 은혜가 닿지 않는 곳까지 올바른 정치로 백성을 어루만져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부분이 바로 본사 3번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사 4번, 이제 겨울로 넘어갈게요. 자, 좀 주의할 표현이 바로 나옵니다. 건곤이 폐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해석하면 이렇잖아요. 천지가 겨울에 추위가 얼어서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건곤이 폐색이라는 말이요, 원래는 천지간의 기운이 꽉 막혔다는 뜻인데, 자, 이거를 세상을 부정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건곤이 폐색한 것은 그냥 기운이 막혀서 겨울이다로만 해석해야 됩니다. 그냥 이거는 뭐 아주 문학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백설이라는 말 나오는데, 이게 딱 보니까 계절적으로 겨울을 상징한다는 거 쉽게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사람은 가니야 날새도 그쳐 있다. 즉 이 겨울 춥고 힘든데 이때 사람도 없고 또 날아다니는 새도 없어요. 이거는 바로 뭐냐, 화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외로움 혹은 적막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상남반도 치염이 이렇거든 소상강 남쪽 둔독도 추위가 이와 같거늘 옥로 고쳐야 더욱 일러 무사마리 하물며 북쪽 임계신 곳이야 더욱 말해 무엇하리. 자, 이거는 떠올려야 될 그림이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이런 그림을 그려서 여기가 한양, 여기가 전남, 창평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자, 여기서 이 소상강이라는 건 사실 한국 지명이 아니라 중국 지명이에요. 그런데 이 중국 지명이 원래 의미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지금 전남 창평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옥루고초라는 게 옥루는 옥으로 된 이 누각이고 고초는 높은 곳이거든요. 이거는 북쪽에 있는 한양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계절을 생각을 해보면은 북쪽이 춥고 남쪽이 따뜻하죠. 즉 화자가 보니까 자기가 있는 곳도 이렇게 추운데 임금님이 계신 한양은 얼마나 추울 거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양춘을 붙여내어서 님 교신데 쏘이고 싶구나. 자, 여기서의 양춘 해석을 보면 따뜻한 봄바람이죠. 봄 기운이죠. 이거를 임금님이 계신 곳에 보내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임금님에 대한 걱정인 거죠. 즉 임금을 걱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이 걱정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혹은 임금님을 보필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보내고 싶구나라고 지금 양춘을 갖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자, 그 뒤에 모천비찬 해를 옥루에 올리고죠. 즉 초가집 처마에 비친 따뜻한 햇볕을 임금이 계신 궁궐에 올리고 싶다. 홍상을 님이 차고 취슈를 반만 걷어
붉은 치마를 여미어 입고 푸른 소매를 반쯤 걷어올려. 자, 여기서 홍상이라는 말이요. 현대 해석처럼 붉은 치마인데요. 치마는 남자들이 입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 말도 바로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화자가 여성임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일모수득의 햄가림도 하도 알샤. 해는 저물었는데 밋밋하고 길게 자란 대나무의 길에 서서 이것저것 생각함이. 자, 지금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 그냥 이 일모슈죽이라는 말을요, 한자말인데 그냥 우리말로 길게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일모수죽이 아니라 햄가림입니다. 이 햄가림 중에서도요, 그냥 여러분들 요 말만 잘 기억하세요. 이 햄이라는 거, 이것은 해다라는 말의 명사형 표현이에요. 이거는 생각하다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는요, 좋은 뜻이 아니라 얘는 근심이나 혹은 걱정이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 다음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임금에 대한 걱정 때문에 뭐 날이 지고 기대고 어쩌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근심스럽다, 걱정스럽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다른 해에 수일이여 긴 밤을 고쳐 앉아. 짧은 겨울에 이 자란이요, 이거 구개음화 일으키면 잘은, 짧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겨울에가 이내 넘어가고 긴 밤을 꿋꿋이 앉아. 청등 걸음 곁에 변공후 놓아두고. 자, 청등은 청사초롱이라고 해서 옛날에 문 앞에 걸어놨던, 밑에는 뭐 이렇게 파랗고 위에는 빨간 그런 등불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전공을 하는 것은 그냥 악기 이름이에요. 그냥 쉽게 악기 이름을 생각하면 돼요. 전공으로 놓아두고, 즉 공우라는 악기를 놓아두고, 그 다음에 꿈이나 님을 보려 턱 받고 비디시니, 즉 꿈에서나 님을 보려고 턱을 받치고 기대에 앉아있는데, 근데 앙금도 차로 찰샤 이 밤은 언제 샜고. 이 앙금이라는 것은 원앙서를 수놓은 이불입니다. 이게 차요. 혼자 있으니까. 임금님이랑 같이 이불 쓰는 거 좀 그러니까 어쨌든 사랑하는 님이 있으면 꼭 따뜻할 텐데. 어쨌든 그래서 이 밤은 언제나 셀고 라고 지금 또 혼자 쓸쓸하고 외로워하는 그런 장면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본사는 끝난 겁니다. 이제 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도 12대, 한 달도 30날. 하루도 12대, 한 달도 30날. 이게 무슨 표현이냐? 자,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고독하고 외로운 상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지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더딤 있죠? 이 더딤을 뭐로 표현했느냐? 얘를 수치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강의가 지루하면 지루할수록 계속 시계를 쳐다보고 왜 이렇게 안 끝나지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나왔던 표현 유사합니다. 시간의 더딤은 사실 추상적인 건데 이런 정서를 구체적으로 표현했으니까 이것도 일종의 형상화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은 데 생각 마라 이 시름 잊자 하니, 잠시라도 임 생각을 말아가지고 이 시름을 잊으려 하여도. 여기서 이 적은 덫이라는 말은 상당히 자주 나오는 말이니까 꼭 알아두세요. 잠시라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마음에 맺혀 있어 골슈에 깨트시니, 마음속에 맺혀 있어 뼛속까지 사무쳤으니. 자,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형상화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형상화가 그랬죠. 왜냐면 근심 걱정이라는 것은 추상적인데 골수에 사무쳤다라는 것은 이거는 구체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형상하고요. 그 다음 편작이 열이오나 이 병을 어떠하리. 자, 일단 편작을 설명하기 전에 병이 뭐냐면요, 임금님이 그리운 병이에요. 임금님이 걱정스러운 병이에요. 자, 그런데 편작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중국의 역사 속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의사입니다. 즉 아주 유명한 의사가 10명이나 와도 임금님을 그리워하는 이 병은 고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자신의 그 그리움의 깊이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탓이로다. 즉 내 병은 임금님이 보고 싶어서 생긴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차라리 스여디어 범나비가 되오리라. 즉 차라리 스여디어는 사라졌는데요, 죽어서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 다음에 범나비, 여기서 똑같이 범나비라고 있는 게 호랑나비입니다. 호랑나비가 되어서, 즉 죽어서 호랑나비가 되어서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아니다가, 꽃나무 가지마다 간대 족족 앉아요. 그런 다음에 향 묻은 나래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향기가 묻은 날개로 님의 옷에 올무리라. 이거 사실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처절한 표현이에요. 왜냐면 임금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그냥 확 죽어버려요. 그런 다음에 나비가 된 다음에 임금님 다니는 길에 다 자기의
자기가 꽃을 다니면서 묻히는 향기를 이렇게 옮겨 놓는 거죠. 즉 죽어서라도 임금께 닿고 싶다라는 뭐가 들었냐면은 임을 향한 일편단심의 태도가 드러난 부분이 바로 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님이야 나린 줄 모르셔도 내 님 조차려 하노라. 임께서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나는 님을 따르려 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일단 이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자, 우리가 고전시가를 보면 여성 화자가 있고 남성 화자가 설정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시는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어떤 시는 좀 약간 소극적인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이 시의 태도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직접 가가지고 임금아 보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죽어서 너는 몰라도 나는 향기라도 전달하고 싶어 라고 하잖아요. 소극적이죠. 자, 그런데 3인곡에서는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가 드러나요. 이거는 뭐랑 약간 유사하냐면요. 고려가요 중에 가시리랑도 약간 유사한 사랑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인데, 근데 이 후속편인 송미인곡은 좀 다릅니다. 참고로 송미인곡은 화자가 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은 요거와 유사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요. 이거는 고려가요 중에 서경별곡이랑 좀 약간 연결이 될 만큼. 자, 어쨌든 그런 태도를 보이는 작품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요거 본문 말고 구성을 쭉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은 이 구성의 흐름을 사실 다 외우는 건 불필요하고요. 아까 말했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을 드러내는 표현들, 각 계절마다 임금에게 드러내고 싶은 나의 마음을 상징한 그런 시어들, 그리고 중간중간 선생님이 설명한 표현법 정도를 보시면 되겠는데, 자, 사실 좀 약소하게 설명한 거고요. 가급적이면 그냥 현디어를 같이 읽어준다라는 식으로 선생님이 생각하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전시가 강의인 여러분들 어렵고 현학적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현대어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그냥 고전시가 공부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에 강조를 거듭합니다. 고생이 많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